식욕들의 춘경연. 우리 실험실에서는 각 메뚜기에게 매번 똑같은 먹이를 주었다. 메뚜기들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지만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균형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 비율은 우리가 정했다. 우리는 단백질 식욕과 탄수화물 식욕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알아보기 위해 두 식욕을 경쟁시키는 상황을 조성했다. 그리고 방금 보았듯이 단백질이 이겼다. 그런데 메뚜기가 다양한 먹이 중에서 스스로 고르도록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 식욕이 서로 협력해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적절히 균형을 이룬 먹이를 찾도록 도울까? 메뚜기에게 영양학적인 도전과제를 제시하는 일은 옥스퍼드 연구실의 박사 과정 학생인 폴 체인버스가 맡았다. 그는 메뚜기에게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비율을 서로 다르게 한 두 종류의 먹이를 주었다. 모든 사례에서 메뚜기들은 똑같은 선택을 했다. 어떤 먹이가 나오든 간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동일한 비율로 균형을 이루도록 먹었다. 그렇게 하려면 제공되는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두 먹이를 먹는 양이 서로 달라야 했다. 마치 우리 식사에 고기와 파스타가 나오든 달걀과 빵이 나오든 콩과 쌀이 나오든 생선과 감자가 나오든 언제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동일한 비율로 먹는 것과 같다.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도전 과제처럼 보인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메뚜기는 이 문제를 쉽게 풀었다. 더욱 인상적인 점은 그들이 고른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조합이 우리가 대규모 메뚜기 실험에서 얻은 그래프의 눈알 지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즉 메뚜기들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가장 건강한 조합, 생존과 성장에 가장 좋은 조합을 골랐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실험은 먹이에 특정한 영양소가 부족한지 여부를 곤충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다른 곤충들처럼 메뚜기도 발을 비롯한 여러 부위뿐 아니라 구기, 마우스파트에도 맛을 느끼는 털이 가득 나 있다. 이런 털이 먹을 수 있는 무언가에 닿으면 메뚜기는 화학적인 성분을 분석해서 먹을지 말지를 결정한다. 메뚜기가 최근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었다면 이 감지기들은 그 영양소를 무시할 것이다. 그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그 메뚜기가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라면 감지기는 단백질을 접할 때에 먹으라는 전기 신호를 내려보낼 것이다. 우리 실험에서 메뚜기들은 바로 그렇게 했다. 탄수화물을 무시하고 말이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메뚜기가 먹이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색깔 및 냄새와 관련 지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또 우리는 갈구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도록 메뚜기를 훈련시킬 수도 있었다. 핀머리만한 크기의 뇌를 지닌 동물로서는 아주 영리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메뚜기가 먹이들을 놓고서 선택할 때에 식욕 체계들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최적의 균형이 이루어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딱 맞는 비율로 먹이들을 조합해 먹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우리의 대규모 메뚜기 실험에서 불균형한 먹이만 먹을 수 있도록 한다면 단백질 식욕과 탄수화물 식욕은 서로 경쟁한다. 그리고 메뚜기의 경우에는 언제나 궁극적으로 단백질 식욕이 이겼다. 메뚜기의 섭식에 관한 이 모든 세세한 사항들은 그 자체로도 흥미로웠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랬다. 그런데 그 내용은 모든 사람과 관련 있는 더 큰 주제로도 이어졌다. 메뚜기에서 본 것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계 전체의 식욕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를 다루려면 식욕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며 어떻게 마법대로 해악을 일으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탐구는 우리가 종종 받는 한 가지 질문에 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생물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선천적으로 어떻게 아는 것일까? 식욕을 이해하고자 할 때의 첫 번째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자연히 우리가 먹는 모든 것에 고도로 개별적인 향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치된 고기 덩어리와 물열매의 맛을 구별하고 또 그것들은
저기 많은 쥐푸른 나무와 맛이 맛과 다르다. 이렇게 맛이 제각각 다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저 식사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음식의 맛 조성은 그 화학적인 내용들, 즉 영양소를 알려준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제공하고 다른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양쪽으로 나름의 특수한 역할과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연이 우리에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따라서 음식에 그것이 들어있는지 검출할 능력을 제공했다고 해도 놀랄 이유는 없다. 우리는 이 재능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능력이 없다면 누구도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이 능력은 어느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고 무엇을 먹고 피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량 영양소를 맛으로 느낄 수 있는 동물이 인간만은 아니다. 몇몇 동물은 있을 법하지 않은 부위의 맛을 느끼는 기관이 있다. 검정 파리, 암컷은 메뚜기처럼 발과 배 끝으로 당과 아미노산의 맛을 느낀다. 이 맛을 토대로 구더기가 자라기에 알맞게 역겨운 저고도리는 것에 알을 낳는다. 이 말이 좀 별나게 들린다면 우리가 소화될 때 분해되는 영양소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뿐만 아니라 창자에도 맛 수용체가 있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어쨌거나 우리 창자는 양쪽 끝이 열려 있다. 앞쪽 끝에서 음식물의 맛을 보는 것처럼 음식물이 창자를 쭉 지나는 동안에도 맛을 봄으로써 계속 음식물의 움직임을 추적한다. 심지어 우리는 영양소가 창자를 떠나 혈액으로 들어간 뒤에도 간과 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 있는 수용체를 통해서 계속 감지한다. 너는 식욕 통제 중추가 있는 곳이다. 이 중추는 혈액, 간, 창자에서 오는 신호들을 종합해 배가 고프거나 꽉 차 있다는 느낌을 일으키는 신경회로이다. 다량 영양소뿐만 아니라 소금 등 미량 영양소 중 일부를 검출할 수 있는 미각기관들도 우리의 혀와 몸 곳곳에 흩어져 있다. 각각의 맛과 향미는 음식이 어떤 것이고 그 음식의 특정한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섭식, 방정식 바깥토대에 놓인 정보들이다. 이 정보는 동물이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 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맛과 향미는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을 동물에게 알려주는 면에서는 좀 미흡하다. 해당 시점에 각 영양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방정식의 한쪽에 놓인 나머지 절반은 식욕 체계가 만난다. 흔히 식욕을 동물이 배가 꽉 찰 때까지만 먹도록 내모는 단이라고 강력한 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메뚜기가 알려주었듯이 식욕이 한 가지라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쪽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물은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한 만큼 계속 얻으려면 개별적인 형태의 식욕들을 지내야 한다. 그러나 생물 체계가 복잡해지면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십 가지 영양소 각각의 식욕을 따로따로 지니기란 불가능하다. 다 지낸다면 식사 때마다 미칠 지경에 이를 것이다. 대신에 우리는 메뚜기에게서 두 가지 식욕을 찾아냈다. 단백질 식욕과 탄수화물 식욕이다. 이처럼 더 복잡한 종은 어떨까? 우리는 식욕이 몇 가지나 필요할까? 아마 이렇게 묻는 편이 더 나을 듯하다. 식욕이 몇 가지만 있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은 5가지인 듯하다. 저 5가지 식욕만으로 충분하다. 이 식욕들은 다음과 같은 영양소를 먹도록 우리를 내몬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칼슘. 우리가 음식으로 맛을 느낄 수 있는 영양소와 동일하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과제에 대한 우리의 우아한 해결책이다. 우리의 식욕은 특정한 향미를 보적으로 삼아 진화했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만 먹도록 우리를 이끈다. 우리 진화 과정에서 이 영양소들이 뽑힌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첫째, 각각의 식단에서 매우 특정한 수준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 둘째, 우리가 먹는 것들이 이런 영양소가 들어있는 농도가 제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필요한 만큼 얻으려면 스테이크를 먹을 때보다도 밥을 먹을 때 훨씬 더 많이 먹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런 영양소 중에서 일부는 우리 조상들이 살던 환경에서는
아주 드물었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생물학적인 전담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트륨과 칼슘은 예전에는 너무나 희귀했기에 전용맛 소형체를 갖춘 별도의 식욕이 구축되었다. 영어의 봉급 샐러리라는 말은 소금에서 나왔다. 옛날에는 소금이 너무나 귀해서 화폐로 쓰였기 때문이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고릴라는 소금을 얻기 위해서 나무 껍질을 먹는다. 칼슘도 너무나 귀하기에 대왕 판다는 번식할 때 필요한 칼슘을 얻기 위해서 장거리를 돌아다니곤 한다. 다른 필수 영양소들은 어떨까? A, C, D, E, K, B1, 티아민, B2 등등등. 무기질은 그것들을 전담하는 식욕은 왜 진화하지 않았을까?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자연 식단에 이런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모두의 영양소를 제대로 먹으면 자동으로 나머지는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많은 측정과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꽤 논리적으로 들릴 텐데 실제로 논리적으로서 그렇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파악하지 않았던 시대도 있었다. 전문가들조차 말이다. 지난 600년 동안 식욕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쓸 때나 전문가들이 쓸 때는 의미가 거의 동일했다. 1375년 스코트 랜더의 존 바버는 다른 양념은 전혀 필요 없이 식욕만 있으면 되는 감동적인 잔치를 묘사한 시를 썼다. 흑이가 최고의 양념이다라는 격언도 같은 개념을 담고 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인 1398년 제프리 초서는 식욕의 세기가 건강에 달려있다고 간파했다. 알켜지는 식욕이 떨어지는 법이다. 그리고 1789년 벤저민 프랭클린은 식욕과 우리의 영양소 필요성을 연관지었다. 맛 좋은 음식은 우리에게 자연분을 제공한다. 식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는 것은 더 최근의 일이다. 모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몸에서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일으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 19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 초기 이론은 꼬르륵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이론은 위장이 꽉 찼는지 여부가 식욕의 스위치라고 본다. 위장이 턱 미어서 양쪽 벽이 서로 비벼질 때 꼬르륵 소리가 날 때 흑이 스위치가 켜지고 위장이 꽉 차면 커진다는 것이다. 꼬르륵 1억은 나중에 위장이 없어도 흑이를 깬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암이나 궤양 때문에 위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도 익숙한 흑이를 계속 느꼈다. 그 뒤에 몇 가지 이론이 나왔는데 몸이 내에 먹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리는 방법을 저마다 다른 식으로 제시했다. 항온가스는 동물이 체온을 유지할 에너지를 얻기 위해 먹고 과열을 막기 위해서 멈춘다는 고 주장했다. 포도당 항상성 가스는 혈당을 정리한 연결고리라고 보았다. 체질 항상성 이론은 체지방 저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아미노산 항상성 이론은 혈액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 이론들은 저마다 분명히 다르지만 식단의 어느 한 부분을 에너지나 당, 지방, 아미노산 등 식욕과 몸에 필요한 것의 연결고리로 보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1930년대에 크루트 리히트라는 젊은 과학자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자기 연구실에서 느리 뛰지 않게 조용히 질을 연구하고 있었다. 독일 기술자의 아들인 리히트는 이 이론을 떠들기보다는 몸이 정확히 어떻게 뇌의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려고 지시하는지 알아낼 영리한 실험을 고안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당연히 섭식 문제도 다뤘다. 그 연구실에서 무려 70년을 연구하면서 리히트는 우리 연구와 이 책에 실린 이야기의 중요한 배경을 이루는 많은 발견을 했다. 한 실험에서 쥐의 생리 활성을 조작해 몸에서 치명적인 속도로 염분이 빠져나가도록 했다. 그러나 쥐들은 죽지 않았고 증가한 염분 손실을 복종하기 위해 소금을 더 많이 섭취했다. 중요한 점은 쥐들이 먹이를 전반적으로 더 많이 먹거나 다른 영양소들까지 더 섭취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소금만 더 먹었다는 것이다.
리드는 칼슘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동일했다. 지들은 다른 영양소는 개의치 않고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함으로써 삶을 이어나갔다. 리드는 자신이 관찰한 것이 지의 정상적인 삶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지 암컷의 나트륨과 칼슘 필요량이 자연히 늘어나는 시기인 임신과 수유 때의 먹이 선택 향상도 조사했다. 그가 추측한 대로 지들은 평소 먹는 것보다도 이런 영양소를 더 많이 먹었다. 리드의 실험은 지의 시각이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두 가지 영양소의 시각이 따로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항원, 포도당 항상성, 체질 항상성, 아미노산 항상성을 내세우는다는 모든 이론은 제고해야 마땅했다. 모두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각각 어느 정도는 들어맞을 가능성이 있어서였다. 우리의 메뚜기 연구가 끼어드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우리는 곤충조차 여러가지 식욕을 지니며 이런 식욕들이 균형 잡힌 식단을 선택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나 식욕은 언제 먹기 시작하라고 알려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 먹기를 멈춰야 할지 알려준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여기에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소화를 통해서 분해되고 혈액으로 흡수되고 뇌로 포만감의 신호를 보내는 과정에 관여한다. 유일한 결함은 이런 신호들이 작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식사가 끝난 뒤에야 작동하는 신호도 있다. 먹기를 멈추라는 메시지를 받을 처음에는 이미 과식한 상태에 놓일 위험이 있다. 우리 모두는 10분 전에 이미 배가 꽉 찼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너무 빨리 많이 먹고 뒤늦게 과식했다고 느끼곤 한다. 그 사이에 몸에 열량 폭탄을 던져 넣은 것이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먹는 속도를 쪼고 배가 빨리 채워지도록 하고 서서히 흡수되는 영양소가 혈액으로 흡수되어서 몸에 들어왔다고 뇌에 알릴 시간을 벌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다행히 자연은 우리에게 그 수단도 제공한다. 창자를 늘려서 포만감을 유도하고 창자가 비워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바로 섬유질이다. 메뚜기같이 초식 동물과 우리 같은 잡식 동물에게 섬유질은 식물성 음식을 부피 있게 만드는 주된 원천이다. 섬유질은 식물의 세포와 조직의 구조를 형성하고 이장과 영양소의 이모저모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소화효소로는 소화할 수 없는 복잡한 형태의 탄수화물을 만드는 주성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창자에 사는 미생물은 섬유질 중의 일부를 소화한다. 우리 창자 속에서 수조 마리의 생태계가 이루고 있는 이 미생물 집단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 먹이를 제공하는 보답으로 이 미생물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주요 영양소, 짧은 사절 지방산, 비타민, 아미노산을 생산한다. 더 우리의 면역기를 돕고 창자를 건강하게 하고 심지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게다가 장내 미생물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신호를 생성한다. 우리 식욕 제어 체계의 중요한 일부다. 메뚜기와 약간의 기하학 덕분에 우리는 영양소 식욕의 힘과 능력을 언뜻 엿볼 수 있었다. 우리는 식욕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복잡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할 때 저 필요한 영양소를 알맞은 양으로 얻을 수 있을 만큼 먹이들이 있을 때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한다는 것을 알았다. 또 메뚜기 실험을 통해서 상황이 안 좋고 균형 잡힌 식사가 불가능할 때는 식욕들이 서로 갈등을 빚는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우리는 메뚜기가 인간을 포함한 동물계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학대에 적용할 수 없는 흥미로운 별난 사례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우리가 자연의 일반 법칙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메뚜기는 중요한 사례일 수가 있다. 동물은 서로 별개로 진화한 단백질 탄수화물 균형을 알려줄 수 있고 섬유질은 제동의 역할, 메뚜기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이끌도록 근데 영양소 균형 잡기가 모든 동물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행동일까? 이런 것을